용법에 보면 어떻게 싸우라고 그러죠? 손자가 정석으로 맞이하고 변칙으로 승리하라고 그러잖아요. 손자병법에 보면. 근데 정석을 모르고 변칙만 가지면은 망하는 거야. 정석을 모르니까. 응? 근데 손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정석을 알고 변칙으로 승리하는 거지. 우리 운동할 때도 그러잖아요. 운동할 때도 정석으로 막 배우고 정석을 통해서 피눈물 나는 연습을 하잖아요. 피눈물 나는 연습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운동을 할 때는 그것이 불법에 의해서는 안 되는 거지. 불법하고는 틀려요. 불법하고 틀려. 속이는 거지. 이렇게. 전적은 속이는 거잖아요. 전적은 속이는 거야. 전적은 속여서 적을 이겨야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운동도 보니까 원칙으로 정석으로 맞이하고 변칙으로 승리한다. 근데 여러분들 손자병법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손자병법에 대해서 연구한 한 200페이지 PPT가 또 있거든요. 근데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승리는 항상 변칙으로 하더라고. 변칙으로. 제가 이런 말이 좀 해서 그렇지만, 요걸 키워서 해야 되는데, 이거 아직 수업 시작 안 했네. 이걸 키워야 수업 시작하는 건데.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 다 군대 안 갔다 왔어. 여러분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대부분. 원칙으로 하잖아요, 원칙으로. 정석으로 살고 원칙으로 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보면 거의 대부분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대통령 되더라고요. 잘못됐잖아요. 나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 영국 같은 데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을 엄청나게 존중을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 그거는 잘못된 사회가 아니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군대 갔다 왔거든.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출세가 잘 안 되는 거야. 군대 안 갔다 온 3년 동안 더 머릿속에 연구한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고. 더 잘 되더라고.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원칙이 없이 변칙으로만 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 물론 내가 좀 오버했을지도 모르지만,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출석 때문에 이제 이런 말 가져왔는데, 매 시간마다 부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매 시간마다. 그런데 매 시간마다 안 부르다 보니까 이제 자리가 이석이 하는 학생들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점수를 매긴 거에 대해서 불공평을 느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 매 시간마다 부르려고 노력을 하는데 불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자,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아까 그 시험 문제는 이제 최적 조세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잖아요. 최적 조세 이론에 대해서 뭘 살펴봤죠? 최적 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최적 선형소득세의 세율을 살펴본 거잖아요. 최적 선형소득세의 한계세율을 누구죠? 그 학자가 했던, 분석했던 그 자료의 일부를 책에다 기술해 놓고 그놈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고, 이렇게 한계세율이 어떤 팩트들이 한계세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잖아요. 거기서 알파 값은 뭐였죠? 평등도잖아요. 평등도. 불평등도, 평등도. 이거는 뭐로 우리가 경제학에서 뭐로 보죠? 사회후생 함수를 통해서 보잖아요. 사회후생 함수를. 이렇게 그 그림에서 팽팽한 것이 제일 완만한 것이 제일 평등하고 제일 급한 것이 제일 불평등한 사회후생 함수 곡선이잖아요. 이렇게 알파 값, 평등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계세율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노동과 임금에 대한 탄력도, 엡실론. 이건 뭐냐면 그 책 교과서에 보면은 소득과 여가의 대체 탄력성으로 표시해 놓고 있잖아요. 그 대체 탄력성이 우측으로 갈수록 이렇게 반비례하니까 한계세율이 낮아지잖아요. 이렇게 대체 탄력성과 한계세율은 무슨 관계?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관계.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조세 수입과의 관계. 거기서 분석하는 스턴이 조세 수입을 계산할 때 R 값을 0과 0.5,
0.05, 0.10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0보다 R값이 클수록 뭐다? 한계세율이 높은, 교과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계세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R값과 조세 수입인 R값과 한계 수입인 정의 관계가 있다. 플러스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조세 수입 목표가 높을수록 한계세율을 높게 매기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하고 일치하는 거죠. 스턴이 분석한 내용과 일치하는 거죠. 네, 마지막에 뭐였죠? 기술이 분포 정도.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소득세는 누가 냅니까? 개인이 내잖아요. 납세자들이, 개인 납세자들이. 개인 납세자들의 기술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한계세율을 많이 적용받겠죠. 그렇잖아요. 누진세니까. 예를 들어서 45% 세금 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지 뭐.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잖아요. 16% 내는 사람보다 45% 내는 사람이 제일 기술 수준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높고 소득이 많고 세율을 많이 적용하니까 한계세율을 높게 적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의 정도와는 어떻게 플러스 관계가 있다. 그렇게 정리해놨잖아요. 스턴이. 스턴이 정리한 결과 4개가 우리 상식하고도 일치한다 이런 얘기죠. 교과서에 보면은 그 결과를 그대로 적어놨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조세 절차법입니다. 조세 절차법. 이게, 자, 2시간 동안, 조세 절차법, 조세 쟁송법, 조세 제재법, 이 3개 장을 2시간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조세법 개론과 조세 실체법을 통해서 세법에 관련된 어느 정도 사항을 다 인지를 했거든요. 그럼 절차적인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 절차법. 절차법이란 뭐라고 하죠? 실체법에서는, 납세자의 요건, 이렇게 과세 요건이 정해진 게 실체법이라고 그랬죠. 실체법에서 과세 요건이 정해지고, 그럼 과세 요건이 정해지면 그거를 확정하고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부과 징수를 해야 된단 말이야. 확정해서 부과하고 징수. 그게 절차법이다. 그래서 조세 절차는 조세 확정 내지 징수 절차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살펴보는 것이다. 납세 의무는 조세 실체법이라고 그랬어. 납세 의무가 정해진 거는 그거는 뭐냐면 추상적인 거죠. 추상적인 거죠. 그 실체법에 이러이러한 5가지 요건을 가지면 당신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건 추상적인 거죠. 그렇게 정해졌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확정해서 부과하고 징수하지 않으면 꽝돼요. 그렇잖아요. 실체법에 정해진 것을 절차법에 의해서 실행하지 않으면 세금이 안 내게 되겠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경제행위를 해가지고 실체법의 납세 의무가 딱 적용이 됐어. 그러면 그 적용된 것을 언제까지 부과해서 징수해야 되느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부과권의 제척기간. 응? 새로운 용어 하나 나왔죠. 그걸 부과권의 제척기간. 이렇게 그 납세 요건에 해당될 때부터 5년 내에 부과하고 징수하지 않으면은 제척기간이 만료돼가지고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 그 5년이란 기간을 지나버리면은 법에 정해져 있지만은 그 시간이 지나면은 국가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그것이 납세 의무야. 납세 의무. 그러면 그 5년 내에 그 제척기간 내에 정부는 그 세금을 확정해서 징수해야 된다. 이게 뭐다? 절차법이다. 이래요. 확정하는 거. 자, 조세의 확정 절차. 뭐를? 과세 표준과 세액을 확정한다. 이런 얘기지. 과세 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 그럼 확정해서 과세 표준과 세액을 확정해서 확정한다는 건 뭐예요? 담당 공무원이 결의서를 써가지고 세무서장한테 올리면 사인 딱 하면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하잖아요. 그리고 신고납부제도에서는 납세자가 계산해가지고 세무서에 신고서 접수하면 확정하는 거예요. 부가과세제도에서는 사인 받으면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만 해놓고 세금을 안 내.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내겠지만 또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금을 못 낼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이럴 때 지금 경기가 엄청 안 좋잖아요. 그럼 이럴 때 세금을 못 낼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국가에서 너 불쌍하니까 그냥 봐주겠지. 천만의 말씀. 국가는 끝까지 가서 세금을 징수한다 이런 얘기지. 기간 내에. 그게 징수 절차예요. 징수 절차. 세금 안 낸다? 그럼 독촉을 해. 빨리 내시오. 그래도 안 낸다? 그러면은 압류 처분하는 거야. 압류를 재산을 압류를 들어가는 거예요.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또 내시오. 안 낸다? 그러면 그거를 돈으로 바꾸잖아요. 우리 집을 압류했다. 그럼 우리 집을 압류한 거를 갖다가 공매처분하는 공매처분. 환가한다고 그러죠. 집을 돈으로 바꾸는 거죠. 환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강제 절차가 진행돼. 그것을 체납처분 절차라고 그러는 거예요. 체납처분. 그것을 강제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국가는. 그게 징수 절차야. 조세의 납부 내지 징수 절차. 납부는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고 징수 절차는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세금을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지. 그게 뭐다? 체납처분이다. 체납처분 엄청 무섭습니다. 체납처분. 세금 안 내면. 납세 의무는 통상 납세 의무자의 납부에 의해서 소멸하지만 그 자발적인 납부가 없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하고 조세 채권을 강제적으로 국고에다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지. 자, 이런 절차. 그래서 확정 절차와 징수 절차를 뭐라 한다? 조세 절차라고 한다. 그와 관련된 법을 뭐라 한다? 조세 절차 법이라고 한다 이런 거죠. 자, 조세 절차법의 주요 법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그다음에 개별세법에 나와 있다.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그리고 지방세법 이렇게 나오죠. 지방세는 딱 법률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방세법 하나죠. 지방세기본법 있고 지방세징수법 있고 지방세법 있고. 근데 국세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다 개별 세목마다 이름이 정해졌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이 관계를 보십시다. 부가처분하고 징수처분하고 이게 확정 절차잖아요. 부가처분하고 징수처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부가처분이 무효다. 그러면 징수처분은 당연히 무효지. 그렇잖아요. 앞 단계가 무효니까 뒷 단계도 무효죠. 예? 부가처분이 무효면 그 뒷 단계인 징수처분도 무효다. 근데 부가처분이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다. 그러면 징수처분은 뭐냐? 소급해서 무효다. 이런 거지. 예? 이게 취소되면 부가처분이 무효하고 취소하는 법률적 개념이 틀리죠. 예? 무효하고 취소는 무효는 당연 무효인 거고 취소는 일단 유효한 거를 어떤 행위에 의해서 취소를 하는 거죠. 자, 조세 징수처분은 유효한 조세 확정처분을 전제로 한다. 그렇죠? 이게 유효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징수처분은 유효한 걸 전제로 한다. 부가처분과 징수처분은 그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부가처분의 입법성은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부가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납세자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릴 것이냐. 그게 이제 서류 송달이죠. 서류 송달. 서류로 송달한다. 세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그 상대방과 이해관계에게 알리기 위해서 처분의 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송부, 전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행위를 서류 송달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송달 요건, 장소적 요건, 인적 요건, 어디에다 송달하느냐 이런 얘기죠. 어디에다가. 세금 고지서를 송달해 줘야 되는데 어디에다 송달하느냐. 주소 또는 영업소에다 한다. 주소. 그럼 주소는 뭐냐?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날마다 집에 가서 잠자는 거예요. 이게 주소죠. 그 다음에 이제 거소라는 게 있어. 거소는 다소의 기간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 그걸 거소라고 한다. 주소에 유사한 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업소, 사무소, 이건 다 아는 거죠.
그러면은 장소는 이런데 그 장소에다 그냥 두고 오면 될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그 장소에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전달할 것이냐? 그게 인적 요소다. 인적 요소. 서류의 수령은 그 명의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납세 의무자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수령 권한의 이임도 가능하다. 그러면 자, 내가 두요감정평가법인의 대표이사니까 나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나한테 직접 하는 것만 유효하느냐? 우리 회사의 직원한테 주는 것도 유효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 밑에 보면 또 뭐 복잡한 것도 써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송달 방법. 그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송달을 할 것이냐? 교부송달. 교부송달은 뭐죠? 가서 직접 주는 거예요. 직접 주는 거예요. 직접 주는 거. 자, 소속 공무원이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다음에 보충송달. 송달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할 때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 내가 대표이사인데 대표이사한테 직접 못 주면 누구한테? 직원들한테 주면 된다. 이런 보충송달. 그 다음에 유치송달. 수령을 거부한다. 이게 수령 거부한대. 그러면 수령을 거부하면 뭐라고 그랬잖아요? 거부한 때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고 올 수 있다. 수령을 거부한 것을 증명할 수 있게끔 내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서류를 두고 오면 돼. 그걸 뭐라 한다? 유치송달은 유치송달. 그 다음에 우편으로 송달하는 거죠. 우편은 뭐가 있죠? 보통 우편, 등기 우편이 있죠. 주로 등기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등기 우편으로. 등기 우편. 그 다음에 전자송달. 요즘은 카톡, 이메일, 문자들이 다 있잖아요. 이거로도 송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납세 의무자가 희망한 사람에 한해서 송달한다. 잘 안 보잖아요. 카톡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한 사람한테 한해서. 그 다음에 공시송달. 없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세무서 앞에 게시판에다가 붙여놔. 그 다음에 신문에다가 공고를 해. 이런 걸 공시송달을 한다. 사람을 만날 수 없을 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서류가 송달된 것에 버금가는 법률 행위를 공시송달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송달의 효력 발생 요건. 그러면 송달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 도달한 때 발생한다. 도달한 때 발생한다. 나머지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확정 절차를 봅시다. 확정. 자, 조세 확정.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 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서 행정법상의 확인행위다. 아까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 채권의 내용,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체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납세 요건. 그 다음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정한다. 확정한다. 조세 채무의 확정은 조세법상의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조세 채무, 구체적인 조세 채무를 만드는 거죠. 징수권의 시효기간. 조세 채무의 성립이 조세 실체법상의 개념이다. 추상적 조세 채무, 부과권의 제척기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소득세법에 의해서 누구는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았다. 그게 제척기간이에요. 부과권의 제척기간.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게 부과권이야. 이거는 이제 징수권의 시효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조세 채무를 딱 확정을 해가지고 고지서를 보냈잖아요. 그럼 고지서를 보내고 그때부터 몇 년 동안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또 그때부터 5년 내에 세금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징수권이라고, 징수권. 자, 제척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로부터 5년 내에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척 기간이야. 근데 징수권은 뭐예요?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5년 내에 돈을 받아라 이런 얘기야. 자, 구분하시겠죠? 그러면 제척 기간은 자, 1차 연도인 지금 딱 부과하면 징수권은 지금부터 5년 내에 행사하는 거야. 근데 자, 제척 기간이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지막 해되는
5년째 되는 해에 세금을 고지했다. 그럼 그때부터 5년 동안 또 세금을 받을 징수해라 이런 얘기죠. 징수권 알겠죠? 제척 기간은 딱 5년이지만 일정해. 납세 의무가 성립한 때로부터 5년이야. 근데 징수권은 언제부터? 고지서가 발송할 때부터 5년 내에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제척, 이게 부가권의 제척 기간, 징수권의 시효 기간. 이해되죠? 제척 기간과 시효 기간을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방식은 신고납세 방식, 부가과세 방식, 자동 확정 방식이 있다. 먼저 신고납세 방식,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을 해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한다 이거야.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을 신고하지만 어떻게 되죠? 잘못하니까 누구한테 맡기죠?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지. 세무사, 회계사한테 맡기는 거죠. 이걸 자기 부가과세 제도로 간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가 봅시다. 현행 세법상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목,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취득세, 등록세 대부분의 세금이 신고납부세 제도예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본인이 알아서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신고납세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스스로 알아서 한다 이런 얘기.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은 내가 신고를 하더라도 확정되는 게 아니야. 부가과세 방식이 있어. 세무서에서 담당 서장이 사인했을 때 확정이 되는 거야. 이게 부가과세 방식이야. 과세관청에 부가처분이 있어야 돼.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것이다. 그래야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다. 어떤 것들이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재산세, 농지세, 자산재평가세 이런 것들이네. 이런 것들. 몇 개 안 되잖아요. 대부분은 신고납세 제도고 일부는 부가과세 제도다. 가산세의 경우 본세가 신고납세 조세를 하더라도 이 가산세는 본세에 붙어가지고 매겨지는 세금을 가산세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가산세는 본세가 신고납부 방식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뭐다? 가산세는 부가과세 방식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죠. 자, 자동확정 방식. 조세채무의 확정을 위해서 특별한 절차를 필요하지 아니하고 성립과 동시에 확정한다. 성립이란 게 뭐야? 납세 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인지세, 등기소에 가서 등기할 때 우표 사가지고 딱 붙이면 그때 확정된다 이런 얘기지. 우표 사면 돈이 바로 들어가잖아요, 국고로. 그 다음에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월급 줄 때 월급 세금 띄워주잖아요. 원천 징수하는 세금세, 소득세. 그 다음에 원천 징수하는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연합하는 법인세 이런 것들은 뭐다? 자동 확정 방식이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확정 단계를 보면 신고하고 납세 신고한 거를 경정 청구하고 또 조세부가 처분 이게 뭔 내용인가 봅시다. 납세 신고.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것. 납세 신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확정신고가 있어요. 예정신고대에도 확정신고대. 예정신고는 연도 도중에, 확정신고는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한 내 신고와 기한 후 신고가 있고, 수정신고. 수정신고는 뭐냐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자가 누락, 오류 등 법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다시 수정해서 신고한 거. 이게 수정신고야. 수정신고. 이 수정신고 기간 내에만 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경정청구. 자, 신고 납부를 잘못했을 때 내가 납세 의무가 없는데 납세 의무가 있는 줄 착각하고 신고 납부했다. 그럼 경정청구해서 다시 환급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신고 납부를 했는데 세금을 1,000만 원만 내는데 2,000만 원 냈더라. 이거는 너무 많이 냈더라. 이런 경우도 경정청구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를 경정청구로 한다. 신고 납부를 잘못했을 때 다시 신고해서 돌려받는 것. 이게 경정청구다. 그런데
감액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적게 냈어. 그럼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증액 청구. 증액 경정 청구. 그런 거는 증액 경정 청구라고 그러죠. 여기는 감액 경정 청구. 그 다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 후발적 사유에 의한 이런 내용들 있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부과 처분에서 결정, 경정, 어떤 처분을 내린가 봅시다. 자, 조세 부과 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라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채무, 즉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인데 이미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는 납세 의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해서 확정하는 절차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결정. 자, 세무서장이 결정. 세액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해 주는 것. 이게 결정이라고 그러죠. 결정. 결정. 부가가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나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 부가가세 방식은 조사에서 하는 거고 신고납세 제도에서 납세자 신고가 없다. 그럼 그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세무서 조사에서 부과한다 이런 얘기지. 과세관청이 최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것, 그 결정. 그 다음에 경정. 경정은 한번 확정한 것을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것. 고치는 것. 깎든지 늘리든지. 그렇죠? 그러면 부가처분의 방법에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질조사 방법, 추계조사 방법이 있다. 조사는. 그 다음에 이제 징수절차. 여기서 징수절차 1과 징수절차 2라고 나눠놨는데, 징수절차 1은 체납처분 이전 단계고, 징수절차 2는 체납처분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징수절차 1이니까 체납처분 이전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세 납부, 징수처분. 자, 징수처분. 납부가 없으면 과세관청이 자력집행권에 근거해서 그 조세 채권의 실현을 강제 징수 절차하는 것이다. 조세 채권이 확정된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다. 징수처분으로 납세 고지와 독촉, 체납처분 이외의 징수 확보를 위한 납기전 징수, 확정전 보존 압류, 그 다음에 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그리고 체납처분 유예 이런 것들이 있다. 원천징수제도. 자, 납세 의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조세를 징수시키는 거죠. 자, 기업이 월급 줄 때 세금 띄워주는 거죠. 체납처분. 체납처분은 이제 강제 징수 절차가 들어가는 거죠. 체납처분.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징수 절차 1에서는 체납처분 이전 단계를 설명하고 다음 절에서는 체납처분 절차를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조세 납부. 조세 납부는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게 고지서를 받으면 은행에다 그냥 돈 내면 돼요. 그러면 납부가 종결되는 거죠. 그게 납부다 이래요. 그러면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거죠. 돈을 내면. 신고납세 방식의 신고납세 제도를 취한 세무에서는 동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가가세 방식을 취하는 세무에서는 납세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납부 주체, 누가 납부하느냐? 납세 의무자가 하는 거죠. 근데 납세 의무자가 못한다. 그러면 제2차 납세 의무자가 한다. 또는 징수 납부 의무자가 한다. 징수 납부 의무자는 누구예요? 기업에서 세금을 띈 대표이사를 얘기하는 거죠. 납부의 방법, 주로 이제 금전으로 납부하죠. 금전으로. 인지납부, 우표를 사가지고 납부할 수 있다. 물납, 돈이 없어. 근데 자산이 있어. 그럼 자산을 물납할 수 있는 거죠. 납부기한, 납부 고지서에 써 있는 납부기한 보통 한 2주 정도 되죠. 15일 이내에. 납부장소, 납세지. 조세를 납부해야 할 장소를 납세지라고 한다. 납세지. 여기는 어디죠? 성남이면 성남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죠. 자, 납부의 간접적 강제. 그러면 사람들이 얼른 세금을 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납부를 강제하는 수단들이 있어. 그게 뭐냐? 자, 안 내면 가산금을 붙여요. 또 안 내면 납세증명서를 안 띄워줘. 납세증명서를 안 띄워주면 어떻게?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면 안 띄워주면 제출을 못하면은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 돈을 내고 납세증명서를 띄어서 가야 되잖아요. 납부를 강제하는 수단이에요. 그 다음에 관여 사업의 제한. 세금 안 낸 데는 관청에서 하는 사업을 참여할 수 없게끔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빨리 내도록 정용을 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조세의 징수. 징수 쭉 한번 살펴보세요. 납세 고지. 납세의 고지. 자, 며칠 내에 납세 고지서는 납기 개시 5일 전 또는 징수 결정 즉시 발부한다. 그리고 며칠 내에 내라고 15일 이내에 내라고 상속세는 30일 이내에 내라고 고지를 한다. 납세 고지의 성격, 조세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탄류가 있는 경우, 납세 의무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과세 처분이 필요하다. 납세 고지는 그 효력 발생 요건이다. 납세 고지는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부가 처분으로 성질과 징수 처분으로 성질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자, 납세 고지서를 보냈는데 돈을 못 냈어. 납세자가 편의상 못 냈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럼 어따? 과세관청은 또 독촉을 하는 거예요. 빨리 내시오. 자, 15일이랑 기간이 지났으니까 얼른 세금을 내라고 독촉을 한다. 그래서 독촉장을 또 발부를 해요.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독촉장을 발부를 하면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또 세금을 내라고 독촉장을 발부해요. 독촉장을. 그럼 10일 이내에 세금 내면 되죠. 근데 더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냈어. 응? 그러면 이제 압류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압류가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독촉은 독촉장에서 한다. 징수납부. 징수납부. 원천징수. 기업체에서 세금 월급 줄 때 세금 띄고 그거를 모아놨다가 어디다가 저기 세무서에다가 매달 5일날 납부한다 이런 얘기죠. 자, 징수의 보전. 자, 세금을 부가 처분했는데 고지서를 발행을 해서 15일 내에 납부하라고 이 기간까지 있다 보면은 이 납세자의 재산이 어디 가버리고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절차를 안 지키고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납기전 징수를 할 수 있다. 납기전 징수를. 응? 납기전 징수. 납기전 징수는 이미 납부할 세액이 확정된 조세에 대해서 납세자의 신용실축, 자력상실 등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조세의 징수 확보를 목적으로 본래 납세자가 가지는 납부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곧바로 이행을 청구하고 체납처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징수처분이다. 그래서 독촉 절차 없이 바로 체납처분을 한다 이런 얘기죠. 원래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15일 내에 기간을 주잖아요. 그런 절차가 없다 이거. 그리고 15일 내에 안 내면 또 10일간 기간을 줘가지고 독촉을 하잖아요. 그런 기간이 없이 납기된 징수는 바로 뭐다? 체납처분이 바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응? 이런 거. 납세자의 신용이 실추됐다든지 자력상실 이런 사각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확정 전 보전 압류. 자, 이거는 이제 세금이 확정된 조세를 이랬다는 거야. 세금이 확정된 거를. 그죠? 요거는 납기된 징수는 확정된 조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확정된 조세. 근데 확정되기 전에 보전 압류를 하는 거잖아요. 확정되기 전에 보전 압류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지. 확정되기 전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 조세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징수 확보를 위한 보전 처분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다.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하고도 같은 것이다. 같은 성격이다. 이러면서. 자, 그 다음에 징수유예. 세금을 일정 기간 천천히 내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징수유예라고 한다. 요건들이 있죠. 요건이. 현행법상의 납세를 완화시키는 제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부, 징수기간의 연장, 연부연납, 분할납부 이런 것들이 있다. 6개월 동안 유예해준다. 이런 거죠. 징수유예의 효과. 고지유예와 분할고지가 가능하고 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의 금지, 국세 징수권과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정지, 납세증명세의 발급 등의 효과. 소멸시효 이해하시죠? 아까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정확히 구분하라고 그랬죠. 납세담보.
자, 납세담보. 세법에 의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담보 제공 의무가 과해진 경우에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과세관청의 요구에 의해서 제공되는 공법상의 담보다. 이게 납세담보라고 한다. 여기에는 물적담보와 인적담보가 있다. 물적담보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납세자 또는 제3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서 하는 게 물적담보. 인적담보는 보증인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한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보증 쓰면 안 된다고. 보증 잘못 쓰면 아주 폐가 망신합니다. 사회행위 취소. 이 사회행위라는 건 뭐냐면 자,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으니까 내 재산을 딴 데로 빼돌렸어. 세금을 안 내려고. 이런 게 사회행위야. 어? 자, 읽어볼까요? 채무자가, 납세자가 채권자, 즉 과세관청을 해하기 위해서, 해한다는 건 뭐예요? 세금을 안 내게 위한 게 따로 과세관청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해하기 위해서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렸어. 그렇잖아요. 채무액을 늘리면 그럼 빼고 또 세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채무액을 늘리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런 행위를 한 거를 뭐라고 한다? 사해행위라고 한다. 사해. 거짓된 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죠. 사해행위라는 행위입니다. 예, 사해행위. 그러면 사해행위를 하는 걸 보고 과세관청이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그러지 않다 이런 얘기죠. 어떤 행위를 한다? 과세관청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다. 그 사회행위를 무효화시킨다 이런 얘기죠. 무효화시킨다. 자, 채권자가 누구야? 과세관청이자.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회행위를 알게 되면 이를 취소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자력으로 하지 말고 법원의 판단에 맡겨라 이런 얘기잖아요. 채권자에게 해가 될 것을 알면서 한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채권자 취소권이다. 사회행위가 있으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과세관청이. 채무자는 채권자 취소권에 따라서 채무자가 숨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 이해되시죠? 사회행위 채권자 취소권.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이거는 뭐냐면 채권자를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이잖아요. 자, 민법상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민법상 채권자 대위권을 볼까요? 민법 404조에 하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1심 전속에 관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돌아가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채권자 대위권이다. 이것을 세법에도 준용하고 있다. 세법상 채권자 대위권을 볼까요? 자, 민법 404조의 채권자 대위권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세법상 규정이 없지만 준용한다. 이래. 조세 채권자인 국가로서는 납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의 일반 재산을 확보,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도 긍정하고 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받을 돈이 있어. 어디서 받을 돈이 있을까? 원래 받아갖고 내야 되잖아요. 받아갖고 내야 돼. 그건 납세자인 내가 받을 돈이 있어. 딴 데서. 그럼 그놈 받아갖고 세금 내는데 안 낸다 이거야. 받아갖고. 그러면 과세관청이 그걸 알고 있어. 그럼 과세관청이 나를 대신해서 주심한다 이런 얘기죠. 주심한다. 무섭잖아요. 그죠? 세금 안 내면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세금 안 내면. 우리 친구 중에 자동차 공업사 한 놈이 있는데 올 2월 달에 어디죠? 여기 동남아시아 어디로 가기로 했는데 열심히 가다가 공항에서 못 가게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세금 안 낸 게 있어가지고 공항에서 출입국 금지가 딱 돼가지고 결국 못 갔어요. 네? 세금 안 내면 뭘 할 수가 없어. 세금을 안 내면. 네. 자, 이번에 이제 징수절차 2. 이건 뭐라고 그랬죠? 체납처분. 이 체납처분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내가 자력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법원을 통해서 받잖아요. 근데 세무서는 어떻게? 세금을 부과해놓고 돈 안 내면
법원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 그냥 집행해 본다니까. 스스로. 민사에서는 스스로 집행을 못 하잖아요. 자력 집행권이 없잖아요. 근데 조세에서는 뭐가 있다? 자력 집행권이 있다 이런 얘기야. 세무사가 스스로 이렇게 체납 처분을 해본다 이런 얘기야. 체납 처분. 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서. 자, 납세 의무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으로부터 조세 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도모한다. 그게 뭐다? 체납 처분이다. 협의의 체납 처분이다. 그리고 교부 청구 참가 압류도 있다. 자, 협의의 체납 처분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해. 아까 15일 내에 안 내면 10일 동안 독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뭐 한다? 압류한다. 이거 압류. 압류해가지고 그것을 환가한다. 환가라는 건 뭐야? 공매처분 해본다. 그래가지고 그 환가 대금을 세금으로 충당해본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는 돌려주고. 이렇게 된다. 응. 무섭잖아요. 응.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협의의 체납 처분이고 교부 청구. 교부 청구는 다른 기관에서 강제 절차를 하고 있으면 내가 거기다가 뭘 한다? 배당을 청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응? 자, 성남 세무서가 보니까 성남시에서 내가 성남시에다 세금을 안 내가지고 성남시가 이미 내가 안 낸 재산세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럼 성남 세무서는 거기에다가 못한다? 체납처분하는 거기에다가 못한다? 배당을 청구한다. 배당을. 그걸 뭐라고 한다? 교부청구라고 한다. 교부청구. 이해되시죠? 교부청구. 그 다음에 참가 압류. 이미 성남시청에서 내 재산을 압류를 했어. 압류를 했어. 근데 성남 세무서에서 내 재산에 대해서 또 거기다가 뭘 한다? 참가해서 압류한다. 이런 거죠. 참가 압류야. 이런 걸 참가 압류로 한다. 자, 체납 처분, 교부 청구, 참가 압류. 개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조세의 우선 자력 집행권. 절차법상의 조세 채권의 자력 집행권. 그 다음에 실체법상의 조세 우선권. 다른 것에 우선해서 배당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자, 이 근거는 조세의 공익성, 조세의 공시성, 조세의 무대가성, 조세의 무선택성, 조세의 우선공제성, 조세 담보의 특이성. 이런 거에 근거해서 조세를 우선해서 징수한다. 이런 게. 조세 우선권의 제한. 그러면 모든 것에 우선해서 조세를 징수하냐? 그건 아니다. 이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계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선하지 않는다.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 처분비 여기는 우선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조사가 공익비용, 전세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세금보다 먼저 전세권, 질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걸 먼저 배당해 준다 이런 얘기죠. 주택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 보증 채권 이런 것이 우선한다 이런 얘기죠. 임금 등 채권, 임차 보증금 채권, 가등기 담보 재산의 압류와 압류 이런 것들이 조세에 우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체납처분 절차. 체납처분 압류하는 거죠. 압류는 어떻게 하죠? 등기소에다 하는 거죠. 등기소에다 압류. 그래갖고 교부청구 참가 압류 아까 설명했죠. 환가 청산 환가 공매처분하는 거죠. 환가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환가. 금전으로 바꾸려면 공매처분을 해야 돼요. 공매처분 요즘 옛날에 성업공사고 요즘 뭐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죠? 자산관리공사. 그 다음에 청산. 배당한다. 이런 얘기죠. 배당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낼 돈이 진짜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세무서에서 결손처분을 한다. 결손처분. 아무 재산이 없더라. 이런 얘기야. 결손처분을 한다. 그걸 결손처분. 1명당 3천만 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에 의하면 자 결손처분의 절차 각각 지방국세청위원회 및 세무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럼 결손처분을 하면 끝난 거냐? 그 뒤로 또 재산이 생겼다. 그럼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재산이 생기면 다시 부활시킨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그 뒤로 재산이 생기면 부활하니까 다른 사람 민문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자, 결손처분의 효과.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후에 재산이 생기면 또 부활해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재산이 생기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효력이 진행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조세 쟁송법. 지금 시간이 50분 이제 조금만 몇 분만 더 하고 좀 일찍 마치죠. 자, 조세 쟁송법. 조세 쟁송법. 조세 쟁송은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행정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행정부 단계. 행정부 단계에서 잘 안 되면 보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으로 가는 거죠. 법원으로 가서. 그래서 그런 관련된 법을 조세 쟁송법이다. 그걸 조세 법률주의에서 한다 이런 얘기죠. 조세 법률주의에서. 자, 그 다음에 이거 몇 페이지 안 된다. 자, 나머지는 책 참고하세요. 쟁송법에. PPT로 별로 안 만들어놨네.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제재법이 있어. 조세 제재법은 뭐냐면은 세금을 안 내면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세금을 안 내면. 그럼 그걸 처벌을 해. 제재를 하고. 자, 탈세. 조세 법규의 의무 위반 중 가장 중요한 게 탈세다. 탈세범. 자, 탈세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고발해서 법률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냥 탈세인 거고, 세무서에서 법률적 조치를 취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뭐죠? 탈세범이 되는 거죠. 탈세범이 되는 거죠.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부정행위를 수반하는 조세 포탈범, 부정행위 수반 없이 조세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간접적 탈세범, 체납범 등 넓음의 탈세범이 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금은 띄어먹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 절대 띄어먹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 띄어먹으려고 생각하면 그거는 뭐죠? 아까 내가 정석으로 맞서고 변칙으로 승리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손자가 하는 얘기가 그랬잖아요. 그건 전쟁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그게 필요해요. 그게 이제 일종의 뭐냐면은 지혜잖아요. 지혜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유도리 있는 거 지혜를 발휘. 그거는 정석을 알았을 때 말이 변칙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면서 탈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너무 나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되버려. 도망 다녀야 되고, 편법을 써야 되고, 뭐 이런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 탈세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장부를 정확히 기재를 하고 그 기재에 의해서 정확히 세금을 낸다는 이 인식을 정확히 가져야 된다. 그것이 훨씬 세상이 편하게 살고 가뿐해.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사는 길이야. 근데 세금을 전략해서 돈 좀 벌겠다고 해가지고 편법을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다? 불안한 세상을 살게 돼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직하게 장부를 기장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그러면서 얼마다? 여러분들의 소득세를 몇 프로 내라? 45% 내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나에게 행복이 오는 거지. 이 세금을 전략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이렇게 되면은 다른 것까지 막 꼬이다 이런 게 세상이.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야? 세금은 아니지만 대우그룹이 그랬잖아요. 그냥 세계는 없고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자산은 이것밖에 아닌데 이만큼 있다고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이만큼 받아가지고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정직하게 항상 탈세 예방. 자, 탈세를 하면 형사벌을 처벌하는데 정직하게 해야 돼. 그런 것들이 뭐다? 조세 제재다 이런 게. 조세법상의 여러 가지 제도를 조세의 공평부동과 조세 행정의 원활을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공통점에 착안해서 조세 제재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 본고에서는 가산세는 조세 실체법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조세 절차법 중 조세 징수 절차에서 이런 것들은 다루고, 여기서는 조세 벌에 대해서만 기술을 한다. 이런 조세 제재법에. 그래서 책에 조세 벌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PPT는 여기까지 만들었네. 자, 오늘 시험도 보고 그랬으니까 PPT가 짧아서 빨리 끝났네요. 기분 좋죠? 더 할까요? 다음 주에 다음 주부터는 진짜 이제 우리 전공 들어갑니다. 조세 경제법이잖아요. 조세 경제법. 다음 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